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중요한 단원입니다. 교재로는 334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자, 교재 33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들어와 있고 작년에는 자그만치 5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고 또 생활법률이다. 그죠? 생활법률이라는 말은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도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파실 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하는데, 자, 지금 제목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해야 되는 제도로서 지금 현행 부동산 거래에 관련되는 규제 중에서 제일 센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하는 제도, 제목 잘 보시면서,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매도인이죠.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지금 중개를 해서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5억에 사고 팔았답니다. 그러면 이런 5억이라는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고,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반드시 묻는데, 이 거래신고제에 관련되는 위반 사항이 쫙 들어오는데 책 한 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위반하면 이렇게 가면 돌았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하면 모두 500만 원 과태료 딱 체크해 놓고 나머지를 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딱 찍으면 80% 맞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아닌 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는 요 2가지만 고민을 하시면 되니까 그 한 페이지나 되는 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를 하면 신고하는 제도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거래를 하면 신고한대요. 그때 거래가 뭘까요? 지금 제목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신고하는 제도인데, 거래가 뭐냐고. 거래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매매만 신고한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경매받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시죠? 상속받을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법률적인 걸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게 되겠지만 뭐 대물 변제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거래라는 것은 매매만 신고합니다. 정확하게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작년에 처음 도입된 주택임대차 신고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하고요? 주택에 대해서. 지금은 부동산이라 그랬습니다.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이 부동산이죠. 그리고 거래라는 것은 매매만 거래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런데 좀 이따가 출발할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에 대해서, 그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임대차를 했을 때 신고하는 제도가 막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처음 도입되고 당연히 이번 32회 10월 달에 시험에 출제됐고, 여러분들은 둘째 해기 때문에 100% 시험에 나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하고 구분을 하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신고라 그랬죠?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 제도인데, 그때 거래라는 것은 매매만 신고한다. 제목부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33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돌았습니다. 이 법을 공부하려면 이 용어는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금 했지만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죠? 토지, 건물을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2번 부동산 등 하고 돌았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 말고는 뭐가 또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때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말합니다. 권리의 동그라미 해놓고 옆에다가 분양권, 입주권이라는 권리도 신고 대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분양권 점 찍고 입주권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내려가면 지금 335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3의 2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부동산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합니다. 당연하죠. 임대차 당사자 누구라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페이지 좀 못 찾는 분 계시는데 335페이지 가고 있습니다. 335쪽 상단. 자, 임대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때 4번 외국인 등이라는 말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은 뭐냐 하니까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 머리 노랗고 얼굴 쎄하면 사람 있겠죠? 그건 당연히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개인의 그거 동그라미. 그런데 개인 말고 법인도 외국인입니다. 코카콜라 주식회사가 여러분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또는 뭐 맥도날드 햄버거 주식회사가 뭐 하는 데인 줄 아시죠? 자, 이런 법인이 우리나라에 공장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법인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법인 동그라미. 그리고 단체도 말합니다. 단체도 동그라미. 뭐 대표적인 단체, 뭐 UN 기구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 단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 등 하는 말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한다. 그때 법인은 누군지 설명했죠. 코카콜라 주식회사 이런 것들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라 마바사가 들어오는데, 자, 가는 뭐 당연한 이야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이다. 그건 당근이고, 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방금 했지만 법인이나 단체도 외국인으로 봅니다. 코카콜라 주식회사 이런 거. 자, 이제 다라 말을 한번 쫙 묶어 보십시오. 다라 말을 묶어 버리면 공통점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그 2분의 1의 밑줄, 라번에 사원,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밑줄, 마번에 감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밑줄 합니까? 의결권의 2분의 1 밑줄. 자, 그러면 지금 체크했는 것들을 공통점이 뭐죠? 2분의 1 이상이면 외국인으로 본다. 그죠? 그 2분의 1에 지금 초점을 딱 잡았는데, 자, 한국 기업이라도 종업원이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그럼 그 외국인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본금의 2분의 1, 임원의 2분의 1. 일단 2분의 1이면 전부 외국인으로 보겠다. 시험에 어떻게 내고 싶을까요? 3분의 2 이상이면 외국인으로 본다. 그러면 X 할 정도 수준은 돼야 되죠. 전부 2분의 1에 초점을 딱 걸었습니다. 바번에 보면 외국 정부도 외국인으로 본다.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죠. 일본 영사관이 있습니다. 그 일본 영사관이 우리나라 땅을 구해서 자기 영사관을 지으면 누가 지었다고요? 일본 정부가 지은 거잖아. 그죠? 그것도 외국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고 당연한 거지. 사실은 거죠. 외국 정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UN 등인데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1번 국제연합, 국제연합을 영어로 UN이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UN, 그 산하기구, 정부 간의 기구, 준정부 간의 기구, 비정부 간의 뭐 국제기구 전부 다 뭘로 본다? 외국인으로 본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크게 잡으셔야 될 것.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에서 외국인 하면 얼굴 새카맣고 머리 노란 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외국 정부도 유엔 기관도 법인이나 단체도 전부 외국인으로 본다라는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하고 있는 걸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숫자는 얼마? 2분의 1 딱 잡고 해놓고 이제 이 법을 만들려면 이 정도 수준은 알고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용어의 정의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단원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면 336페이지. 이제 서론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개관이라는 것은 이제 문을 열겠다 이 말이에요. 거래 신고제는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337페이지 이제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하단에 2번 거래 신고 대상에서 28, 29, 30, 31 계속 들어오죠. 이제 32 작년에 당연히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할 때 33, 34명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출제되는 단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라는 것은 매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매매하면 신고해야 되느냐? 물건을 감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면 2번 거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다시 줄 것입니다. 부동산이 뭐죠? 토지, 건물의 매매를 하면 거기 매매의 동그라미에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매매만 신고합니다. 2번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일단 공급계약 동그라미. 자, 그리고 대통령 등 했으니까 공급계약에 관련되는 것이 밑에 쫙 들어옵니다. 자, 1번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 정도만 밑줄 한번 꺼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게 3번 도시개발법 이런 거는 공법에서 만나기 때문에 자주 본다고요. 도시개발법 밑줄. 4번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이거를 줄여서 도정법이다 또는 정비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도 하나 밑줄.
쭉 내려가면 6번 주택법도 여러분 공법에서 배우시잖아. 그죠? 주택법도 밑줄 정도만 끊고 자, 한 7가지 법에 몇 가지 안면인 것들을 줄을 꺼드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물건을 매매하면 신고하는데 신고해야 될 대상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부동산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부동산이 뭐죠?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두 번째, 방금 줄 거지만 8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공급계약에 동그라미를 했는데 공급계약은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A라는 여러분이 분양을 받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여기서 뭐 했다? 공급했다. 이 말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인데 공급계약이 8개 법에 따라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법에 관련되는 것들도 문제는 출제되었는데 한 번씩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나와야 될 이유는 크게 없고 또 이 공급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이게 중요하지. 이 법에 따라 공급돼. 이 법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좀 핀트가 나가는 거죠. 다 출제는 다 됐어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급계약인데 거기 몇 개의 줄을 이렇게 끄셨는데 거기 보면 희한하게도 건축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크게 적으셔야 돼요. 빈여백에다가 건축법 딱 들어오면 X 그거 체크하는 게 그 7개 법을 다 기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이런 법에 따라 공급계약입니다 하고 지금 관련된 것들을 줄을 꺼드렸는데 여기에 우리 공법에서 많이 만나는 안면 있는 것들을 위주로 줄을 꺼셨죠. 근데 여러분 건축법도 중요하게 공부하시잖아.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그 희한하죠. 그래서 옆에다가 건축법 적어놓고 X 적으면 이 7개를 다 아는 거하고 똑같다고 적은 거죠. 희한하게도 건축법에 따른 공급계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X 체크해 놓으시고 또 넘어가면 자 3번 다음에 하나에 해당되는 지위의 매매계약인데 기억 위의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 그 옆에다가 입주권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그거를 분양권이라 부릅니다. 공급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을 자로 선정된 지위 옆에다가 뭐라고요? 분양권을 매매하면 신고합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가겠죠. 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하나 받았습니다. 공급받았는 거 신고 대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A가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만 P를 많이 주니까 나 B에게 P 받고 팔겠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를 뭐라 부른다? 분양권도 매매하면 신고 대상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분양권 적었습니다. 니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빈집 소규모에 관한 법률 이게 법이 2개잖아. 그죠? 이 2개 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 옆에다가 입주권이라고 적습니다. 입주권도 매매를 하면 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즘 많이 보셨죠? 오래된 동네를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합니다. 그게 무슨 법에 따라서 싹 미는가 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소규모 정비에 관한 법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오래된 동네를 싹 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거 보셨죠?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니까요. 그 권리를 뭐라 부른다? 입주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입주권도 매매하면 신고 대상이다. 지금 그렇게 정리했죠. 자, 그러면 출발하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출발했습니다. 어떤 물건을 거래하면 신고하느냐?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중요한데 이거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때 무슨 물건을 매매했을 때 신고하느냐? 첫째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크하시겠습니까? 부동산이 뭐다? 토지, 건물. 그림 보시면서 두 번째 7개 법에 따른 공급계약 신고 대상이다. 됐습니까? 또 7개 법에 따른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마지막 2가지 법에 따라 입주권도 신고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동네를 싹 밀고 들어오는 재개발 입주권 들어보셨죠? 소규모 주택에 관한 법률 도정법에 따라서 입주권이 만들어진다고요. 재개발 입주권도 하면 신고 대상이다. 매매를 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잡았는 게 몇 개? 하나, 둘, 셋, 4개니까 쓸데없는 놈 딱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체크하시고
그 7개 법을 기억하는 게 조금 만만찮으니까 길을 가르쳐 놨죠. 건축법 하면 틀린다. 이거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 대상 물건을 보셨다면 드디어 오른쪽 339페이지 신고 대상 방법. 자,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1번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문신고 동그라미가 있으며 또한 전자문서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있다. 전자문서의 동그라미. 인터넷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는 거고 법조문에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는 방법 첫째 직접 가서 하는 것 방문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어느 방법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두 가지 중에 90%가 전부 전자문서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그럼 강남구청에 가서 신고하는데 여러분이 강남에 살아도 강남구청 들락날락 걷는 게 안 쉽잖아. 그죠? 그래서 인터넷 전자문서로 도는 게 90% 이상. 제주도에 있는 땅도 사고 팔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 제주도 땅 하나 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있는 거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를 하면 신고를 제주도까지 가서 한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직접 가서 해도 되고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방법을 두 가지를 줍니다. 자, 내려가면 큰 2번 신고사항 별표 딱 적으시고 다음 사항을 신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는데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은 신고사항 열심히 안 봅니다. 왜 열심히 안 보는가 하면 양이 첫째 많고 설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마 넘긴다니까요. 그리고 설마 나오고 모양이 그래 된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별표하시고 신고사항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감각을 한번 살려봐요.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이거를 5억에 매매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데 그럼 신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 지금 이래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데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았다. 여러분 가격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거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아파트에 대한 면적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겠지. 어디 있는 아파트인데 소재지 이런 것들이 신고사항이겠죠. 자, 지금부터 익히셔야 됩니다. 박스 1번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인적사항 할 때 인 동그라미 이 말이죠.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 이거 적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인적사항 인 계약 체결한 날짜 개 동그라미 합니다. 여러분 계약 체결일이 딱 들어오면 자동으로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자동으로 나오죠. 3. 대상 부동산의 두째 줄 끝에 소재 지 동그라미 합시다. 지번 지 동그라미 지목 거기는 목 동그라미 합니다. 지 해도 되는데 지지지 이러면 라디오 꺼지는 소리 날까봐 지지목 이렇게 싹 올라갑니다. 목 동그라미. 당연히 면적 신고해야 되겠죠. 면 동그라미. 그리고 4번 둘째 줄에 종류, 첫째 줄에 끝에 있죠. 부동산의 종류, 종 동그라미. 공장이다, 아파트다, 상가다, 종류도 신고해야 됩니다. 종.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 5번 실제 거래 가격, 실가를 보려고 신고하는 거죠. 실 동그라미. 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기억, 인적 사항, 그리고 니은 개공사의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이런 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할 때 중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중개사에 관련되는 거 전부 신고 다 해야 됩니다. 내려가면 7번 조건이나 기한, 조건이나 기한할 때 조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일단 별표하시고 거기 줄 거 씁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까지만 줄 거 놓고 주택과 비규제 지역의 6억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데 그때 기억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밑줄 거죠. 자금 조달 계획 밑줄 거 씁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계획. 그 다음에 니은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자, 입주 예정 시기 줄 거 놓고 그때 갈로 열고 매수자가 국가이면 제외한다. 국가는 그런 거 적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왜? 국가는 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잖아 지금 거죠. 자, 여기까지가 8번이 기본 신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부터는 옆에다가 법인이라는 거 보이시죠? 법인의 동그라미 딱 찍어놓고 법인이면 아래 것들을 신고한다.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법인이면 신고해야 될 거 한번 볼까요? 제일 밑에 기억.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관련되는 자는 제외하고 저 국가 등은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국가는 투기할 사람이 아니니까. 넘어가면 A 밑줄 걸까요? 법인의 등기 현황 밑줄. 그 다음 B
법인과 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상대방이 개인이면 둘째 줄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 관계 밑줄.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거기 매도 매수인과 같은 사람이 있거나 매수인이 임원 간의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자, 임원 간의 친족 관계 밑줄. 그리고 니은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에 관한 사항까지만 줄을 쫙 꺼놓고 자, 요거는 법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주목합니다. 신고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누구라도 신고해야 되는 것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게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사항인데 여기에 법인이면 추가로 신고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제 지금부터 출발하죠.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이면 추가로 신고하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지금 체크하시면서 다 동그라미 했던 건데 인계, 지, 목, 종면, 실조 중이 좀 어색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하늘 쳐다보면서 씩 웃으면서 한 번만 읽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읽으면 저절로 해결되니까 인이 뭘까요? 매수, 매도인의 인적 사항 이렇게 이제 시험 때까지 따라갑니다. 인적 사항. 걔가 뭐죠? 계약일자. 계약일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중도금, 잔금, 지급 이런 자동 들어가죠. 지가 뭐였죠?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거래 가격. 실가가 제일 중요해요. 실거래 가격, 조건과 기한. 중이 뭐였죠? 개업 공인중개사도 있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개업 공인사 성명, 상호, 전화번호 이런 것도 다 적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법인이면 별도로 신고사항이 있다.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노래 부릅니다. 완전히. 신고사항이 무엇입니까?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굉장히 잘 나오고 여기 조건과 기한 이런 거 어설프지만 다음 중 조건과 기한도 신고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뜬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신고사항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라고요? 인, 계, 지, 목, 종, 면, 실, 조, 중이 신고사항인데 아까 살짝 보셨죠? 실거래가인데 이 실거래가가 투기과열지구거나 조정지역이다. 여러분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을 거래 못하는 지역이에요. 조정지역은 원래 조정지역이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예를 들면 70% 내지 80% 대출이 되는데 조정지역이 되면 40%로 톡 떨어져요. 대출을 줄여준다 이 말이죠. 대출을 줄인다는 말은 빚내 가지고 아파트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투기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투기지역이거나 조정지역, 그 다음에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아닌데 실거래가가 6억 이상이면 두 가지를 더 신고해야 돼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나 입주한다 안 한다. 입주 계획도 신고사항이에요. 딱 들어보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이거 기억하기 좋게. 서울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죠. 서울시는 전 지역이 투기 조정지역입니다. 서울 25개 구가 전부 투기지역이고 조정지역입니다. 여기는 금액에 관계없이 뭐 신고해야 된다. 이 아파트를 살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그죠?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동생에게 빌렸다. 이런 자금 조달 계획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 적어내고 싶다. 안 적어내고 싶다. 별로 안 적어내고 싶잖아. 그죠? 내가 상속받는 돈으로 삽니다. 동생한테 빌려서 삽니다. 이런 거 안 하고 싶잖아. 사실. 그죠? 안 하고 싶은 걸 적으라는 뜻은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마라. 그 뜻이에요. 지금.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는 계획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 입주한다. 아니면 사놓는 거다. 투자용이다. 이것도 신고 다 해야 돼요. 입주계획 신고상. 어느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서울은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강원도 홍천은 아마 투기지역이 아닐 겁니다. 거기는 금액이 얼마? 6억을 넘을 때만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6억 안 되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지. 그래서 실거래가의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계, 지, 목, 종면, 실조 중에 정리하시고 실거래가는 특별히 6억 이상인 지역, 투기지역이나 또 뭐 조정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도 신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다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국가는 생략한다 그랬죠. 그죠? 국가가 거래했을 때는 굳이 적어낼 필요 없어. 왜 그럴까요? 국가가 투기할 사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그래서 국가는 제외한다. 그런 것도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아까 체크해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면 신고사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요. 왜 추가로 들어왔는가 하면 이 법인이 거래할 때는 그죠? 개인의 거래와 성격이 다른 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일반 개인보다 법인은 훨씬 자금력이 좋잖아. 그죠? 큰 뭐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100채씩 사가지고 하나씩 가격 올라가면서 분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거래하면 국가가 예민하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다. 그러면 추가로 신고하는 거 아까 줄 거 드렸어요. 뭐를 줄 거 드렸는가 하면 법인이 거래하는 당사자가 자기들 친족끼리 하는 건지 임원끼리 하는 건지 그리고 법인이면 등기가 돼 있는지를 추가로 신고하라.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해되시겠죠? 자, 법인이 거래를 하면 예민하게 본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겠죠? 여기 물건을 파는 자가 법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 개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법인하고 거래하잖아, 지금. 그럼 이 법인은 신고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거래 당사자가 친족인지 법인의 임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친척이나 임원, 이 말은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원이 아닙니다 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이제 처벌 크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법인이면 다시 신고하는 게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이럴 수도 있죠. 사는 사람이 법인, 파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 이렇게 법인하고 거래하면 당연히 이 법인은 내가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다.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무조건 적어내야 돼. 사는 사람은. 그죠? 파는 사람은 자금 조달 계획은 적어내는 거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법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도 있지만 법인이면서 법인끼리도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세 가지. 법인이 거래하면 무조건 법인 등기되어 있는지 기록 신고하라고요. 등기 현황. 그 다음에 거래하는 당사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 되겠죠. 그 다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법인이면 무조건 신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 법인은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추가로 신고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40페이지. 우리 저자가 아주 설명을 잘해줍니다. 박스 바로 밑에 주의 찾았습니까? 말 그대로 주의니까 별표 하나 찍으시고. 자, 신고사항에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과 도배의 상태, 취득에 따른 세금 등은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것들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지금 쭉 읽은 것들은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 낼까요? 이렇게 내겠지. 인, 개, 지, 지 네 가지를 딱 넣고 지금 읽었는 거 하나 들어오겠죠? 신고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양이 많죠? 많으니까 시험 때까지 꾸준히 익히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사항은 중요하다. 이거 아는 게 이번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내려가면 드디어 이제 큰 어려움 다 했습니다.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 의무자. 자, 1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 시 1. 원칙 줄 것입니다. 공동신고. 쭉 내려가면 2번 예외 단독 신고할 수 있다. 그냥 제목에 줄 것이고 주목합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직거래했다. 주목합니다. 여기 A 개공사 없이 매도인 매수인이 직접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끼리 사고 팔자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신고하래요? 줄 것이었잖아요. 원칙은 공동신고. 공동신고가 누구죠? 매도인 매수인이 같이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일 밑에 2번 예외적으로 단독신고 찾았나요? 자, 이것도 밑에 읽거나 마나 이런 말 아니겠어요? 5억 주고 사고 팔았는데 매수자가 야 4억에 신고하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억에 사고 팔았는데 어리 자꾸 4억에 신고하자 그런다니까. 왜 그럴까요? 세금 등을 아끼려고 그렇겠죠. 그럼 매도인이 그래 좋다 뭐 5억에 사고 팔았지만 4억으로 신고하자. 그러면 가짜라도 공동신고가 될 거 아니라 그죠? 근데 갑이 야 나 5억에 팔았는데 4억에 신고 못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공동신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러면 이 얼 때문에 갑이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나온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그럼 저 사람한테 과태료 매기가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공동으로 신고가 안 돌았으니까 왜 단독으로 했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면 341페이지 상단에 니은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는데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뭐를 확인하는데 하니까 A. 단독 신고 사유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거래 계약서 사본을 갖다 놓고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5억으로 사고 팔았는데 을이 자꾸 4억에 하자 그러니까 공동신고 안 될 수 있죠.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뭐 가져가야 된다? 단독으로 할 때는 왜 혼자 왔다라는 사유서 제시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사유서 이래 적으면 되겠죠. 나 갑은 5억에 팔았는데 을이 자꾸 4억에 하자 하여 혼자 신고합니다. 이게 사유서입니다. 자꾸는 2번 들어가도 되고 3번 들어가도 돼요. 그 사유서와 그다음 5억에 사고 팔았다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건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유서를 딱 갖다 내면 을은 어떤 사람이 되죠? 뭐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 허위 신고를 요구한 자가 되겠죠. 허위 신고를 요구한 자니까 이 사유서가 탁 들어오면 을에게는 뭐 날아갈까요? 이거 아끼면 안 됩니다. 아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탁 나갑니다.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거는 위반했다 하면 일단 500 잡아놔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아닌 거 2개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신고 안 한 자 얼마? 5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 착 날아간다는 걸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때 신고하는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기억,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니은,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이고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에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있었죠. 밑에 내려가면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를 첨부한다. 이건 이야기 다 했던 거예요. 가볍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면 343페이지. 자, 343페이지 상단에 2번 줄 긋고 별표 찍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등이면 이렇게 줄 딱 꺼놓고 자,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파는 사람의 땅이 학교입니다. 학교 부지. 이제 학교가 시골의 학교는 뭐 폐교되는 거 이런 학교 많죠. 자, 이 폐교된 부지를 파는 걸 여러분이 하나 샀어요. 여러분 학교 부지 이런 거 하나 안 사고 싶나요? 폐교 부지를 사면 국가가 학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이 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 등이 거래를 하면 이제 누가 신고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줄 쫙 끄는데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등이면 거기 동그라미 1번도 별표죠.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 다시 다 정리하면 국가하고 거래하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갈로 열고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게 해준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하고 국가가 거래하면 국가가 신고하는데 왜 그럴까요? 국가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투기할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가 등이 거래하면 국가가 신고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자, 내려가면 큰 3번 역시 별표입니다. 그 28이라고 적혔는데 개공사의 중개시라는 말 찾았나요? 자, 거기 뭐 줄 꺼놓고 별표를 하나 찍는데 지금 이제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첫째 누가 한다고 배웠습니까? 당사자들이 직거래를 하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당사자가 누구지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거부하게 되면 일방이 신고할 수도 있다. 들으셨죠? 일방이 신고할 때는 뭐를 가져가야 된다? 사유서에다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일방이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신고할 사람, 국가 등이 거래를 하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지금 체크한 게 그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이제 누가 신고하는가를 잘 보는데,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개공사가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신고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연결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개공사 등의 신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신고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개공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3번에 별표 찍었다 이 말이에요. 개공사가 중개를 할 때는 이렇게 신고해라. 기억 내려가면 중개사법 2조 4호에 따른 개공사가 26조 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해당 개공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너무 약해요. 해당 개공사가 법에는 없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반드시 세 글자를 크게 적어서 딱 갖다 넣으셔야 돼. 거기에.
자,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누가 신고한다고요?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합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해서 넣은 이유는 자, 봐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매도인, 매수인이 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고 이렇게 시험 나오면 무조건 X예요. 반드시 누가 한다? 반드시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하는데 그러면 당사자들,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OX. O. 매도, 매수인은 신고 의무가 없다. O. 되겠죠? 왜? 반드시 개공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문제 내고 싶을 때 어떻게 낼까요?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당사자들이 신고해도 되고 개공사가 해도 되고 이래 나가면 틀린다고요. 반드시 누가 한다? 개공사가 합니다. 그래서 법에 없지만 크게 적어 넣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를 합니다. 자, 그때 디귿 보십시오. 기억년 디귿. 이 경우 당사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도 없다. 다만 거래 당사자는 개공사에게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하면 무조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500에 동그라미 딱 찍읍시다. 500만 원 아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누가 신고한다고요? 반드시 개공사가 하는데 당사자들이 야 신고하지 마세요 하거나 만약에 5억인데 4억 5천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한다? 5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내려가면 2번 공동중개 시 공동신고. 거기도 일단은 줄 꺼놓고 공동중개라는 말은 여러분 봐요. 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을 중개하는데 개공사가 2명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 개공사 2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공동신고하면 누가 신고해야 되는데 하면 개공사 둘 다 같이 신고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신고한다라고 지금 제목에 줄 것인 거예요. 출제 이렇게 합니다. 개공사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인이 신고하면 된다. 이래 나가면 무조건 X예요. 제목에 줄 거는 게 뭐죠? 반드시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때 제출할 때 서류 하단에 박스 보시면 자, 거래계약서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신분증, 신고라고 하면 당연히 신분증 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서류로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교재 344페이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등의 제출에 대행이라는 말을 찾았나요? 대행에 동그라미를 딱 찍습니다. 그때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문 신고에 한한다. 이게 또 시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별표.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리신고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리 제도가 법률로 보장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기 갑을이 사고 팔았다. 개공사 없이. 그러면 당사자들이 신고할 때 주로 누구한테 맡길까요? 법무사한테 맡겨요. 어차피 사고 팔았으니까 등기해야 될 거잖아. 그죠? 어차피 등기할 거 법무사한테 맡기면 법무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등기를 해주니까 그때는 법무사가 대행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뭐라고 들었는가 하면 개공사도 대행해서 신고할 사람이 있다고. 그럼 개공사가 신고할 때는 반드시 개공사가 하는데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누굴까요? 개공사가 개입됐으면 반드시 개공사가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공사밖에 없어요. 직원이.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금 나오는 게 소공사인데 그때 대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터넷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안 되니까 반드시 뭐라고 돼 있다? 방문 신고만 한다라고 갈로 안에 딱 넣어놨잖아요.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주고 다음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된다. 그때 만약에 법무사가 간다면 기억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자필 서명 거기 밑줄 하나 껐습니다. 자필 서명이고 법인이면 인감을 뗀다. 법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게 자필 서명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건 인감을 하나 떼고 바로 밑에 위임장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을 위임한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서 대행 신고하는데 중요한 게 밑에 2번이에요. 별표. 자, 개공사의 위임을 받은 누구는 신고할 수 있다. 소공사는 찾았습니까? 소공사의 동그라미. 거래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공사는 자, 줄 것입니다. 신분증을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줄 딱 꺼놓고 옆에다가 인감증명서 제출 X를 딱 표시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공사는 뭐를 가져갈 필요 없다? 인감증명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게 시험용이에요.
소공사는 뭐만 제시하면 된다고요?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건 막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해봐요. 자, 개공사가 개입되어 있으면 개공사가 신고를 하되 개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소공사가 신고할 수 있는데 소공사는 개공사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요? 소공사는 고용신고되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해야 된다. 이거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고용신고가 되어 있는 자니까 그 사람이 신분증만 딱 갖다 내면 이름이 김갑동만 찍으면 어느 중개사무소에 소공사라는 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개공사 인감을 떼서 가져와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뭐만 제시하면 된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이거를 시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X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단에 다 됐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제일 밑에 보시면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입력한다. 자, 또 희한한 게 하나 들어왔죠. 자, 거기 제목 5번 자체에다 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전자 시스템이라는 거 줄 딱 꺼놓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뒤편에 가면 다시 공부할 건데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보통 어떻게 하죠? 자, 두 사람이 사고 팔았습니다. 그럼 뭐를 작성할까요? 우리말로 상식적으로 매매계약서 작성하겠죠. 자, 그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서 제출이란 말이 계속 지나갔어요. 그 신고서에다가 적는 거예요.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열순, 인계 지지목, 소유자, 인적사항, 뭐 실거래가는 7억 이런 식으로 쫙 적어서 그 신고서를 갖다 내는 게 지금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줄 건가 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종이가 없어요. 종이가 없고 컴퓨터에다가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매매 내용을.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자 시스템으로 계약을 해서 마지막 엔터 탁 치면 저절로 거래신고센터에 국가기관에서 보관이 되는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니까 이래 전자 시스템으로 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한 것으로 봐준다고 다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뒤편에 다시 할 거니까 그 정도만 줄 거놓습니다. 그래서 그 5번에 제일 밑에 줄 그런 말 있잖아요.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찾았나요? 줄 거고. 그럼 별도로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전자계약 컴퓨터로 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넘어가서 346페이지. 자, 346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양식 찾았습니까? 그거 왕별 하나 씁니다. 왕별. 자, 거래계약 신고서 왕별 딱 그려놓고 그 양식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양식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 오른쪽 347페이지 유의사항 있죠. 그 유의사항 별표.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48페이지 작성 방법 나오죠. 역시 별표 2개 딱 찍어놓고 자, 지금 막 지나간 거래신고서 양식은 누르노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거래신고서에다가 거기 한 펴봐요. 346페이지. 여러분 양식 펴놓고 위에 매도인 행년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할 필요 없고 매도인에 여러분 이름 적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기 집을 판다 생각하면 되겠지. 밑에 매수인 아무 이름이나 하나 적으면 되겠지. 이열순이래 하나 적어놓고 자, 자기 집을 판다고 생각하고 매도인으로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옆집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럼 옆집 아파트가 삼성 레미안이다. 그럼 1번에 매도인에 삼성 레미안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2번에 여러분 이름은 적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적을 수 있죠. 2번에 매수자하고 사고 싶은 가격도 알아서 적어요. 10억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라고요. 작성을 해보면 반드시 못 적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못 적는 부분이 생기면 자, 지금 한 장 넘겼어. 348페이지 거기 작성 방법 지금 별표 2개 있는 거 찾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딱 보면 1번은 이래 적어라 3번 이래 적어라 거기 적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은 눈으로는 보지 말고 꼭 자기가 작성을 한번 해봐야 돼. 그죠? 자기 집을 한번 팔아보든지 옆집을 하나 사보든지 뭐 자기 주는 거에 마음이잖아 지금 그죠? 가격도 마음대로 해요. 알아서 주소도 마음대로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한번 해봐야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신다니까 그죠? 참고로 문제 이런 거 물었어요. 거기 그 내용이 있지만 자, 아파트 같으면 면적을 신고해야 되죠. 여기 면적. 자, 뭐 34평이다, 뭐 28평이다 면적을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2개 이상의 물건을 거래하면 면적은 각각 적을까요? 합산해서 적을까요? 대답해봐요. 물건이 2개면 그거 면적을 적을 때 2개를 합산해서 적을까요? 각각 적을까요? 여기 보면 각각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보면 이해되잖아. 그죠?
면적은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하면 틀려요. 각각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꼭 그 기재본을 한번 적어 보셔야 된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교재 제일 밑에 거기 7번 봐요. 348페이지 제일 밑에 대상 면적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에 있어서 집합 건물이면, 자, 집합 건물은 여러분 말대로 뭐 아파트 이런 거겠죠. 는 뭐가 중요하다? 전용 면적을 기재하고 일반 건축물은 뭐 연면적을 적용합니다. 이걸 반대로 적어낸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파트 등 전용 면적이 중요하다. 이 정도의 느낌은 있죠. 그래서 그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일반 건물은 연면적을 기재하라. 이런 걸 한번 읽어봐야 내용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교재 350페이지 보니까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보이십니까? 자, 그 350페이지는 양식은 다 갖다 내는 게 아니고 누구만 갖다 내죠? 제목이 뭐죠? 취득 자금과 입주 계획서는 여기 투기 지역이나 조정 지역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아까 갖다 내라 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 계약서 양식이라고 지금 그게 그죠? 만약에 실가가 6억 이상이면 여기 적어내야 되겠죠. 근데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지역이 아니다. 아니면 이거 적어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금액이 6억이 넘을 때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택 취득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고 나는 입주한다 안 한다 계획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재료에다가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금액이 6억 이렇게 쫙 적어 놓으시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금액이 6억 이상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을 제출해야 됩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자, 이제 352페이지 가니까 법인의 주택거래 신고서라는 거 보셨습니까? 자, 이게 이번에 도입됐다니까요. 법인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아까 했던 거 있죠? 신고사항이 인계, 지지목, 종면, 실조 중인데 법인이면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 있다. 들으셨죠? 그때 법인은 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하는 자가 친척인지 임원인지도 신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법인이 신고하는 내용이 거기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식도 구경하셨습니다. 예, 넘어가면 교재 354페이지. 자, 방금 보셨던 신고서가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가짜로 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자, 실거래가가 5억이라고 신고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6억으로 신고하는데 이 사람들은 5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신고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354페이지 제목이 뭐죠? 신고 내용의 조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5번 신고 내용의 조사의 1번 신고 관청은 둘째 줄 봅니다. 신고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신고가 되면 셋째 줄에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사에게 자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보시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바로 밑에 크게 길게 동그라미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개 있죠. 이것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게 출발을 했는데 거기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하셨죠. 그럼 이 말이잖아. 뭔가 누락돼 있거나 신고가 잘못했는 것 같으니까 거래계약서 가져와 보시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래계약서 동그라미 하셨는데 옆에다가 딱 뽑아서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 아끼지 마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보시오. 이런데 만약에 제출 안 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지금 동그라미 하나 더 하셨죠?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거 길게 동그라미 했잖아. 그죠? 그거는 옆에 딱 뽑아서 위반 시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아, 과태료 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특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드디어 3천만 원짜리 하나 놓은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것 위반하면 전부 뭐 500만 원짜리 과태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00만 쫙 찍는데 500만 원짜리 아닌 거 두 개를 고민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 나왔잖아요. 아닌 게 뭐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어요. 그 3천만 원짜리 과태료에 세 개가 있는데 지금 한 개, 동그라미 한 게 뭐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거 제출 못하면 3천만 원짜리. 한 개가 남았으니까 지금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크게 묻습니다. 신고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 거짓 신고했는 것 같아. 그러면 뭐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면 거래계약서를 제출해 보시오.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래계약서 안 가져오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거래 대금을 지급 증명하는 자료를 안 가져오면 이거는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말이 긴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뭐냐 하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여기 안 살아도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고 들어올 때 4억 9,500, 5억, 5억 500 대충 5억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살아봐도 저 아파트 대략 얼마 다는 알잖아, 그죠? 거기다가 자기들만 신고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다른 사람들도 다 사고 팔았으니까 신고가 들어오는데 대체적으로 5억대에서 신고가 들어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희한하게도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다라고 실거래가를 3억으로 신고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5억대에서 거래를 하는데 자기들은 3억에 사고 팔았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자, 그러면 신고관청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5억에 사고 파는데 어째 그대들은 3억으로 신고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매도인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죠?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매수자가 내 여친이 걸랑요. 그래서 내가 여친이어서 3억에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위반이다? 아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여친에게 3억에 팔면 위반 아니죠. 그래서 나는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친 증명서를 좀 떼오시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를 못 떼잖아, 그죠? 그러니까 3억에 주고 받았다라는 거래 대금을 지급한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이거 못 가져오면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명 이걸 여친 사건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여친 사건 하면 뭐 3천만 원짜리 이렇게 딱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실제로 여친이어서 3억에 사고 팔았대. 그럼 3억에 팔았으면 서류가 가져갈 게 뭘까요? 여러분 여친이어서 진짜 3억에 사고 팔았다면 첫째 뭐 송금했으면 송금표 맞습니까? 입금했으면 입금 내역서. 그게 거래대금 자료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밑에 박스에 쫙 들어온다고요. 밑에 그 오른쪽 한번 보십시오. 355페이지 상단에 3번 매수자가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있는 서류가 대출. 나 은행에 대출 받았다. 그럼 대출이라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대출. 나번에 정기예금이 만기되었다. 만기된 걸로 살았다며. 그럼 정기예금 만기 서류 가져와 보라고요. 다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했다. 이런 것들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예요. 이거 막 암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는데 여친이어서 사고 팔았다면 여친 증명서를 못 떼는 건 여러분 너무나 상식이죠. 그러니까 3억에 주고받았다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죠? 그 자료 못 가져오면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셔서 신고 내용의 조사까지 보셨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거래신고제는 중요하니까 이어지도록 합니다. 10분 쉬었다 갑시다.